빗줄기가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던 밤이었다. 은평이라는 이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할 마을은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12살 한지우는 낡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창틀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뼈마디가 굵고 거친 그의 손은 낡은 나무 창틀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먼지가 박혀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강인한 아이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병에 시달리는 몸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문 배달, 빈병 줍기, 심지어는 동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오는 일까지. 그의 작은 어깨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가 감기로 앓아눕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약이라도 사러 나가야 할 것 같았지만 늦은 시간과 폭우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낡은 시계가 밤 12시를 알리는 순간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급기야 마을 어귀에서 멈추는 듯했다. 지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평화로운 은평 마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든 할머니의 이마의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한 후 낡은 우비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그의 작은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멈춘 곳은 마을로 들어서는 좁은 비포장도로였다. 그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은 더욱 고요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빗물에 미끄러운 진흙탕 길을 지나자 폐쇄된 오래된 창고 건물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피해 다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무언가에 부딪힌 듯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그의 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붉은 액체가 번져 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지우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할머니에게서 배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작은 몸으로 남자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경찰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지훈의 얼굴을 인식하려는 듯 애썼다. 도망쳐, 빨리, 위험해. 그는 겨우 그 말을 뱉어내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지훈은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폐쇄된 창고의 적막함 속에서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이대로 두면 남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자신의 우비를 벗어
남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애썼다. 빗물에 젖어 축축한 우비는 금세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아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간신히 긴급 전화번호를 눌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 아저씨가 다쳤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가까웠다. 지우는 안도했다. 이제 아저씨는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훈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바로 이은평 경찰서의 서장인 박광태였다. 박광태는 몸집이 크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박광태는 지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지훈은 놀라 몸을 굳혔다. 저는 아저씨를 도왔을 뿐이에요. 피를 흘리고 있어서 거짓말마 네가 저놈과 한패거리라는 소리는 다 들었어. 박광태는 지훈의 작은 손에 묻은 피를 보고 눈을 부릅떴다. 이봐 저놈 수색해.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다른 경찰관들이 쓰러진 김민준 형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광태는 지훈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눈빛은 이미 지훈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있었다. 지훈은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저씨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때 김민준 형사의 무정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서장님, 마약거래 현장. 김민준 형사가 잠입했습니다. 박 서장님께 보고하려던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광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무정이를 빼앗아 끄고는 지훈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이 어린 놈이 감히 경찰관을 해치려 하다니. 게다가 이 밤중에 이 외딴 곳에서 뭘 하는 거지 수상해. 그는 지훈의 작은 손에 묻은 피가 마치 범죄의 증거인 양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광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작은 손목을 조여왔을 때 지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빗물과 함께 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의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은 지훈이 수갑을 찬 모습을 보고 경악으로 물들었다. 지훈아, 내 손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박광태는 할머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이 아이가 경찰관을 습격한 범인입니다. 연행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지훈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서장님 제발 우리 지훈이를 풀어주세요. 할머니는 박광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광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할머니를 제지하라고 명령했다. 할머니는 몸부림쳤지만 결국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할머니, 지훈은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경찰차로 끌고 갔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할머니의 희미한 비명과 함께 그의 시야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멀어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할머니의 쓰러진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경찰차가 멀어지고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훈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폐쇄된 창고 주변에는 김민준 형사를 옮기는 구급대원들과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쓰러진 할머니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박광태는 무표정한 얼굴로 현장을 지휘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행동했다. 그는 지훈을 체포함으로써 자신의 마약 거래 관련 비리를 은폐할 완벽한 희생양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어린 소년의 순수한 선의는 그의 거대한 악의 앞에서 한없이 왜곡되고 짓밟혔다. 지훈이 끌려간 후 창고 앞에는 한동안 정막만이 흘렀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사이렌 소리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때 폐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지훈의 애견 봄이었다. 봄이는 지훈이 집을 나설 때부터 몰래 그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봄이는 온몸이 젖은 차에 쓰러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봄이의 눈빛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봄이는 할머니의 뺨을 핥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봄이는 낑낑거리며 할머니 곁을 맴돌다. 이내 지훈이 끌려간 경찰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봄이의 절규와 같았다. 봄이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훈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결의였다. 봄이는 잠시 할머니 곁을 지키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봄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지훈이 있는 곳, 그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이끌려 달렸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지훈은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악몽 같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폭우, 피투성이 경찰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박광태 서장의 차가운 시선과 억압적인 손길. 모든 것이 너무나 불공평했다. 그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그 걱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문이 열리고 덩치 큰 경찰관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지훈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자, 가자. 신문이 시작될 거야. 지훈은 끌려가듯 신문실로 향했다. 신문실은 차갑고 어두웠다. 탁자 위에는 낡은 스탠드 조명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강렬한 빛을 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광태 서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국선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훈을 쳐다보는 눈빛은 무관심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해봐. 어젯밤 폐창고에서 뭘 하고 있었지? 박광태 서장은 펜을 들고 서류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위협이 숨어 있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가봤어요. 폐창고에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봤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서. 도와드리려고 신고했어요. 도와드리려고 재밌는 소리 하는군. 박광태는 비웃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뭔데? 네가 그 경찰관을 칼로 찌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우비로 지혈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는 그때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저씨가 제게 위험하다고. 도망치라고 했어요, 마약.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던 것 같았어요. 박광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옆에 앉은 국선 변호사를 힐끗 쳐다봤다. 변호사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약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지어내지. 네가 그 마약 밀매 조직과 한통속이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야. 내 손에 묻은 피가 증거야. 널 체포한 현장에서도 마약 봉투가 발견됐고 내 주머니에서 나온 그것도 분명 내 거지.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약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장님이 저 잡고 주머니 뒤졌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발견됐어. 명백한 증거야. 어서 자백해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박광태는 언성을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신문실 전체를 울렸다. 국선 변호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증거가 다 나왔어. 네가 선처를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고 지훈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절망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벽과 무관심한 사람들의 얼굴만이 보였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다. 그 시각, 병실에서는 김민준 형사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어둠, 빗소리, 그리고 어린 소년의 얼굴.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옆에서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신이 드세요. 다행입니다. 민주는 간신히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박광태 서장님은 어젯밤 현장에 계셨습니다. 형사님을 발견한 건 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어린 소년. 민준의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비에 젖은 작은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 그 소년이 자신을 구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광태 서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김 형사, 정신이 드는군. 다행이야. 큰일 날 뻔했어. 서장님, 어젯밤 일은... 민준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자네가 잠복 수사 중 불의에 습격을 당했네. 다행히 범인은 잡았어. 어린 소년이야. 자네를 해치고 마약을 훔치려던 모양이야. 아주 교활한 놈이야. 박광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린 소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를 도와주던 아이 같았는데 자네가 착각하는 거야. 충격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운가 보군. 현장에는 자네를 쓰러뜨리고 마약을 훔치려던 그 소년만이 있었네. 증거도 확실하고. 박광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웠다. 민준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자신의 기억과 박광태의 말이 달랐다. 자신을 습격한 범인은 분명히 성인이었고 소녀는 자신을 돕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린 소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박광태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박광태가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마약 사건. 민준은 자신이 박광태와 함께 진행하던 마약 조직 수사를 떠올렸다. 그날 밤 그는 박광태에게 잠입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가던 중이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직감은 이 소년의 체포가 자신들이 쫓던 마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싸워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박광태 서장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항상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은 무죄였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의 작은 몸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유치장 철창 밖으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봄이었다. 봄이는 지훈이 끌려온 경찰서까지 어떻게든 찾아온 것이었다. 지훈은 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봄이야. 봄이는 철창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지훈에 대한 강렬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손을 뻗어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철창에 가로막혔다. 봄이는 지훈의 손가락을 핥으며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지훈은 봄이의 따뜻한 혀가 자신의 손가락에 닿자 위안을 느꼈다. 봄이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의 이유 중 하나였다. 봄이는 갑자기 철창에서 떨어져 나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코는 바닥을 킁킁거렸고 그녀의 눈은 주변을 예리하게 스캔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지훈은 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봄이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봄이는 경찰서의 이곳저곳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다가 잠시 멈춰서서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버려진 쓰레기통이 있었다. 봄이는 쓰레기통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지훈은 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경찰관들이 나타나 봄이를 쫓아냈다. 이런 여기 걔가 어떻게 들어왔어? 빨리 쫓아내. 경찰관은 봄이를 향해 소리쳤고 봄이는 아쉬운 듯 지훈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봄이가 무슨 행동을 하려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봄이는 그에게 희망의 작은 불씨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소년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은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다. 박광태 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훈이 김민준 형사를 습격하고 마약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 그는 심지어 지훈의 주머니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을 뿐 지훈을 변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판사는 엄숙한 얼굴로 선고를 내렸다. 한지훈 군은 경찰관 습격 및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될 것을 명한다. 지훈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유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을 받다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작은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이 소식을 들으면 할머니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법정을 나서는 지훈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의 옆에는 박광태 서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린 놈이 감히 경찰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일찍 잘못을 뉘우쳐야지. 지훈은 박광태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박광태 때문임을 직감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겠다고. 그의 작은 주먹은 분노에 떨렸다. 그의 분노는 비단 박광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침묵하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의의 눈물이었다. 소년보호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 풍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 평화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세상의 불공정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을 찾아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듯했다. 한편 병실에 남아있던 김민준 형사는 박광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몰래 부탁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깨진 화면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기록을 찾아냈다. 그의 통화 기록에는 박광태 서장과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통화 직전, 그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짧은 전화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그 전화는 바로 그가 마약 조직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는 갑자기 그날 밤 누군가 자신을 습격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를 빼앗으려 했다는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박광태 서장이 나타났던 기억도 민주는 자신의 기억과 박광태의 진술이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에 다시금 의문을 품었다. 그는 직감했다. 박광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박광태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그는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병실을 나섰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어린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고 박광태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소년보호시설의 높은 담장은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지훈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작은 몸이 한없이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곳의 규칙은 엄격했고 생활은 고되고 단조로웠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을 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었고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무죄를 믿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그의 내면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독방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주로 법률 관련 서적이나 시사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려 애썼다. 그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도 빠르게 습득했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도 깊이 있게 분석하려 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지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 낯선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수많은 책들 사이에 파묻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회의감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시설의 다른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지훈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네가 바로 그 소년이로구나. 박 서장 사건에 얽힌 아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알려져 있을 줄은 몰랐다. 저를 아세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 특히 이런 곳에서는 말이야.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윤기현이라고 한다. 한때는 변호사였지.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든 죄인일 뿐이야. 윤기현은 과거에 명망 높은 인권 변호사였지만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수감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 그날 이후 윤기현은 지훈의 멘토가 되었다. 그는 지훈에게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훈련시켰다. 또한 세상의 이면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지훈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강인한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진실은 언제나 존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중요한 건 네가 그 진실을 찾아낼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는 거야. 지훈은 윤기현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그의 생각은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함에만 잠식되지 않았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김민준 형사는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혹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광태 서장의 석연찮은 행동과 지훈이라는 어린 소년의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박광태가 자신과 함께 수사하던 마약 사건과 지훈의 사건을 무언가 연결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민주는 은밀하게 박광태 서장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박광태에 대한 소문을 물었고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박광태 서장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민주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광태가 처리했던 과거 사건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광태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전력이 있다는 것을,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10년 전 은평 마을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교통사고였다. 한 가정의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고 어린 아들만 남겨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바로 박광태였다. 사고는 단순한 과실치사로 종결되었지만 민주는 사건 기록에서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 CCTV 영상이 사라졌고 목격자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 부부가 사망하기 직전 박광태와 접촉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민주는 그 사건의 희생양이 바로 한지훈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10년 전의 비극과 현재 지훈의 억울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민주는 박광태의 악의적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우연의 희생양이 아니라 박광태의 더 큰 음모 속에 갇힌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훈의 부모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경찰관들을 찾아갔고 그들은 박광태가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 했다는 증언을 해주었다. 그들은 또한 박광태가 사건 당시 증거물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박광태는 단순히 부패한 경찰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마약 조직 수사 중 박광태에게 보고하려던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임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가 가지고 있던 USB에는 박광태의 마약 관련 비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조작된 사건들에 대한 단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USB는 그날 밤 습격당할 때 사라졌다. 박광태가 그 USB를 가로챘음이 분명했다. 민주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린 소년, 지훈의 순수한 눈망울을 떠올렸다. 그 소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이 모두 박광태의 악행 때문이라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때 민준의 주변을 맴돌던 보미가 다시 나타났다. 보미는 민준의 퇴원 소식을 듣고 병원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민준은 보미가 지훈의 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보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보미의 눈빛에는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보미는 민준의 발목을 맴돌다가 갑자기 민준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민준은 보미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보미를 따라 나섰다. 보미는 민준을 이끌고 은평마을 뒷산의 험준한 오솔길을 따라갔다. 민준은 몸이 불편했지만 보미의 굳건한 발걸음을 믿고 그녀를 뒤따랐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동굴 입구였다. 동굴 입구는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어 찾기 어려웠다. 보미는 동굴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민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보미는 앞장서서 민준을 이끌었다. 얼마 가지 않아 보미는 동굴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배낭 하나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민준은 배낭을 열어보았다. 배낭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의 잃어버린 USB가 들어있었다. 민준은 전율했다. 보미가 자신의 USB를 찾아 숨겨둔 것이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박광태 서장의 마약 거래 관련 비리 자료, 그리고 10년 전 지훈 부모님 사건에 대한 미심쩍은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박광태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특히 그가 가장 찾고 싶었던 김민준이 습격당하기 직전 녹화했던 박광태와 마약 조직 보스 간의 대화 음성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 음성 파일에는 박광태가 마약 거래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김민준을 처리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보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다. 보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지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보미를 끌어안았다. 보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는 보미의 영리함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보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족이자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민준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지훈은 무고하고 박광태는 죄인이었다. 그는 반드시 지훈의 누명을 벗기고 박광태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불꽃이자 지훈의 자유를 향한 열쇠였다. 민준은 곧바로 윤기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윤기현 변호사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민준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윤기현 변호사는 민준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이상 세상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이 지훈의 억울함과 박광태의 만행을 설명하고 보미가 찾아낸 USB의 존재를 알리자 윤기현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힘을 합쳐 박광태와 맞서 싸우자고 제안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끌어내야 할 때도 있지. 자네와 그 소년의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보미도 민준은 윤기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 민준, 보미, 그리고 윤기현이라는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소년 보호시설의 담장 밖은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윤기현 변호사의 가르침 아래 지훈의 지식과 통찰력은 나날이 깊어졌지만 그에게 씌워진 누명과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밤마다 그의 잠을 설치게 했다. 특히 박광태 서장이 시설에까지 압력을 행사하여 지훈을 더욱 고립시키려 한다는 소문은 지훈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식사 시간에 다른 소년들과의 사소한 시비조차 박광태의 입김으로 인해 지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훈은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도 있다는 직감을 했다. 그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기현은 지훈을 조용히 불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다. 지훈아, 네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위험해질 뿐이다. 윤기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윤기현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박광태의 마수가 이곳까지 뻗쳐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이다. 이 시설의 구조는 내가 오랫동안 익혀온 곳이지. 이곳에는 아직 나를 믿어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네 탈출을 도울 거야. 윤기현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종이에는 시설 내부의 복잡한 통로와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열쇠는 비상구 문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바깥 세상은 이곳보다 더 험난할 수 있어.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네 안에 있는 불꽃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김민준 형사를 만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윤기현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윤기현의 손을 꽉 잡았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밝히고 돌아올게요. 그날 밤 폭우가 다시 쏟아졌다. 하늘은 지훈의 탈출을 돕기라도 하는 듯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것엔 비를 뿌렸다. 지훈은 윤기현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어둠과 빗소리를 이용해 조용히 이동했다. 좁은 환풍구를 기어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복도를 지나고 때로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특수 요원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집중력과 용기는 놀라웠다. 그는 할머니,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윤기현이 알려준 비상구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시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시설의 불빛이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지우는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지훈이 탈출을 감행하던 바로 그 시각. 김민주는 보미와 함께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박광태 서장이 김민준 자신을 습격했을 때 빼앗아갔던 USB를 되찾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박광태의 모든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박광태가 마약 조직과 연루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보미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보미는 민준을 이끌고 은평경찰서 뒷골목의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박광태가 비밀리에 사용하던 창고였다. 보미는 창고 문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낡은 자물쇠를 가리키며 낑낑거렸다. 민주는 보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물쇠를 부셨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보미는 민준을 이끌고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상자더미 뒤에 숨겨진 얇은 벽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민주는 벽을 살펴보았다. 벽은 다른 곳과 달리 얇았고 그 뒤에 공간이 있는 듯했다. 민주는 삽으로 벽을 부쉔자 그 뒤에는 작은 비밀 금고가 나타났다. 민주는 금고를 열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보미는 다시 낑낑거리며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어당겼다. 보미가 이끈 곳은 금고 옆에 놓인 낡은 작업대 아래였다. 작업대 아래에는 달아빠진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박광태 서장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박광태가 마약 조직과 결탁하여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준 기록,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내역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지훈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광태는 지훈의 부모님에게서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 했고 그들이 거부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린 지훈에게까지 누명을 씌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박광태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자였다.
그리고 지우는 이 모든 악행의 희생양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광태가 김민준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보미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을 가진 영웅이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윤기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 형사, 지훈이가 탈출했습니다. 지금쯤 은평마을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서둘러 그 아이를 찾아 보호해야 합니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탈출했다니 그는 박광태가 지훈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보미를 데리고 서둘러 창고를 나섰다. 그의 손에는 박광태의 일기장과 USB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박광태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때였다. 민주는 보미에게 지훈이 있는 곳을 묻는 듯 했다. 보미는 낑낑거리며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확신에 차 있었다. 밤은 여전히 어둡고 빗줄기는 거셌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타올랐다. 그는 지훈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함께 박광태의 악행을 끝장내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탈출에 성공한 지훈은 빗속을 헤치며 은평마을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지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반드시 할머니를 만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마을 입구에는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박광태 서장이 지훈의 탈출을 예상하고 마을을 봉쇄한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숨겼다. 그는 이대로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광태의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봄이었다. 봄이는 빗물에 젖은 채 지훈을 향해 달려왔다. 봄이야. 지훈은 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봄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때 봄이의 뒤에서 김민준 형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니? 무사해서 다행이다. 지훈은 민준을 보자마자 놀랐다.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아저씨, 어떻게 봄이가 널 찾아냈어? 이 아이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더군. 민준은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봄이가 찾아낸 거야. 민준은 품속에서 박광태의 일기장과 USB를 꺼냈다. 지훈은 그것들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박광태 서장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야. 자네 부모님의 사건에 대한 진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 박광태가 자네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네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부모님이 박광태에게 살해당했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격렬한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박광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박광태의 악행을 만천해 드러낼 때야.
하지만 우리가 서두르면 박광태가 또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민주는 지훈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해. 나를 따라와. 지훈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과 보미를 믿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의 그림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지훈, 민준, 그리고 보미는 밤새도록 박광태의 감시망을 피해 외곽 지역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의 첫 번째 은신처는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그의 잠복 수사를 도왔던 노인 박영감의 낡은 산장이었다. 박영감은 은평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홀로 살고 있었으며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조력자였다. 산장은 깊은 숲속에 고립되어 있어 박광태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지훈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자유로운 공기에 벅찬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박광태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어린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땀으로 온몸이 축축했다. 민준은 그런 지훈을 안쓰럽게 지켜보았다. 지훈아, 괜찮니? 민준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박광태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다. 알아. 지훈아, 힘든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윤기현 변호사님도 우리를 돕고 있고 보미도 있지 않니? 그리고 너 자신도 강해져야 해. 박광태는 네가 약해지는 것을 원할 거야. 하지만 넌 그렇게 두지 않을 거지. 민준의 말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훈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그는 강해져야만 했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결의가 비쳤다. 며칠 동안 산장에 머물면서 민준은 박광태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박광태의 범죄 행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다. 박광태는 10년 전 지훈의 부모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마약 밀매 및 뇌물수수 사건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협박했으며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죄를 은폐해왔다. 그의 악행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했다. 민준은 윤기현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윤 변호사는 민준에게 박광태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조언해 주었다. 박광태 같은 자들은 권력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에게 협력했던 조력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박광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겁니다. 민준은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광태의 조력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주로 박광태의 비서관,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경찰관들, 그리고 마약 조직의 하부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박광태의 협박과 이익 때문에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접근하여
박광태의 악행을 폭로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박광태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박광태의 지시를 따른다면 결국 자신들도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민준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는 민준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박광태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첩성과 판단력을 길렀다. 지훈은 이제 민준의 조수처럼 행동했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으로 민준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해냈고, 때로는 예리한 질문으로 민준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기도 했다. 보미는 언제나 그들의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그녀의 놀라운 후각과 청각은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경고를 해주었고, 때로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기도 했다. 한 번은 그들이 박광태의 비서관을 설득하기 위해 그의 집에 잠입했을 때였다. 비서관은 박광태에게 협박당하고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때 보미는 비서관의 어린 딸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딸은 보미를 보고 활짝 웃었고, 보미는 딸의 장난감 더미 속에서 작은 인형 하나를 꺼내 비서관에게 가져다 주었다. 인형은 비서관이 딸에게 어릴 적 선물했던 것이었다. 비서관은 인형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서관에게 딸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라고 설득했다. 결국 비서관은 박광태의 악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훈은 단순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에너지 삼아 박광태의 악행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력과 투지는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박광태의 마약 거래가 은평마을을 넘어 대도시의 거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광태는 단순한 중간책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는 경찰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조직의 마약 밀매를 돕고 경쟁 조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의 뒤에는 정치권과도 연관된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민준과 지훈은 더욱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결의를 다졌다.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밤, 지훈은 문득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꿈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은 정의로운 탐사보도 기자였으며 박광태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박광태가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려 했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 박광태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가 바로 박광태의 일기장에 숨겨져 있던 내용이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대신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건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아빠, 엄마, 제가 꼭 박광태를 잡을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우주를 뒤흔들 만큼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훈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하고 현명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훈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주었다. 내 부모님은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들은 박광태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다 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박광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광태 또한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지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박광태의 부하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숲속 깊은 곳까지 추격해온 박광태의 부하들은 민준과 지훈을 향해 총을 겨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보미가 나섰다. 보미는 용감하게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보미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민준과 지훈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미는 부상당했고 그들은 보미를 안고 숲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상처 입은 보미를 보며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보미야,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지훈아, 보미는 강하니까. 민주는 보미의 상처를 지혈하며 말했다. 보미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지키려 애썼다. 이 사건은 지훈과 민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박광태가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들은 보미의 희생에 대한 복수와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품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박광태의 거대한 악행을 끝장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민준과 지훈은 보미의 부상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박광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광태가 자신들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이상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때였다. 윤기현 변호사와의 긴밀한 논의 끝에 그들은 마지막 결전의 장소를 결정했다. 그것은 은평마을의 유서 깊은 종합문화회관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 전체의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기회의가 열리는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는 윤기현 변호사와 함께 박광태의 부하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며 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박광태가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모든 언론과 지역 유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회의장에서의 폭로는 그 어떤 언론 매체나 개인적인 고발보다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었다. 지훈은 보미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민준과 함께 회의장에서 박광태의 만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불타올랐다. 회의날 아침, 은평마을 종합문화회관은 평소와 달리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박광태는 민준과 지훈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비를 강화한 것이 분명했다. 회의장 안에는 마을 이장, 시의원, 경찰 간부들, 그리고 박광태와 결탁한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박광태의 연설을 들으며 그의 권세에 아첨하고 있었다. 박광태는 마치 자신이 은평마을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위선을 떨고 있었다. 연설이 시작될 무렵
민주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지우는 회의장 외부의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통풍구 근처에 몸을 숨겼다. 그곳은 회의장 내부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곳이었고 그의 계획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숨죽여 기다렸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했다. 박광태가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포장하려 애썼다. 친애하는 은평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였다. 민주는 박광태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준비했던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광태의 얼굴 대신 그의 비리가 담긴 증거 사진들과 문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간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박광태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박광태 서장님,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은평마을의 평화를 당신이 어떻게 더럽혀왔는지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스크린에 박광태의 일기장 사진을 띄웠다. 일기장에는 지훈의 부모님을 살해한 내용, 마약 조직과의 연루, 그리고 증거 조작과 뇌물수수 등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것은 조작된 겁니다. 저놈이 감히 경찰서장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박광태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민준은 준비해둔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박광태가 마약 조직 보스와 거래하는 내용, 김민준을 습격하여 제거하려 했던 내용, 그리고 지훈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내용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박광태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박광태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저놈을 당장 체포해, 박광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박광태의 부하들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혼자였지만 그는 용감하게 맞섰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지훈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싸웠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회의장은 혼돈에 빠졌다. 그 순간 지훈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통풍구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둔 확성기를 꺼내 스위치를 켰다. 그 확성기는 외부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확성기에 대고 외쳤다. 박광태는 살인자입니다.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비록 어렸지만 확성기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 충격에 휩싸였다. 어린 소년이 박광태의 만행을 직접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광태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격분했다. 그는 민준을 뿌리치고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저놈의 입을 막아 당장. 하지만 그때 윤기현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박광태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 서장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기현 변호사의 등장에 박광태는 더욱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사람들은 윤기현 변호사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윤기현 변호사는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박광태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논리적인 설명과 민준의 증거는 박광태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진실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광태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를 꺼냈다. 그는 박광태와 마약 조직 보스 간의 통화 내용 중 박광태가 지훈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부분만을 다시 재생했다. 그 기자놈들, 내 비리를 알아냈어. 더 이상 살려둘 수 없어. 어린 아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 이 음성 파일이 회의장을 가득 채우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광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모든 죄가 100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우리 부모님은 기자였어요. 박광태의 비리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광태가 부모님을 죽이고 저에게까지 누명을 씌운 거예요. 지훈의 절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은 박광태의 악행에 경악했고 동시에 지훈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동안 평화로워 보였던 은평마을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광태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위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때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고 외부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광태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박광태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세는 끝이 났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지훈과 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 회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다. 지훈아, 우리가 해냈어. 진실을 밝혀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종합문화회관에서의 폭로 이후 은평마을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인 듯했다. 박광태 서장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의 오랜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자신들이 그동안 진실을 외면해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경찰은 박광태와 결탁했던 모든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연일 박광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감한 증인이자 영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 관심이 불편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할머니의 안전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쓰러진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민준과 함께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뜨셨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지훈을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정말 무사했구나.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박광태는 잡혔어요. 제가 누명 쓴 것도 다 밝혀졌고요. 할머니도 이제 안전하세요. 할머니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손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꼬. 할머니는 지훈의 볼에 키스하셨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지훈은 모든 근심을 잊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해소였다.